왜 슬프지 않지 속으로 말하니 슬퍼진다 갑자기. 왜 슬프지 속으로 말하니 할 말이 없어진다. 깍깍대고 멍멍대고 흥얼대고 칭얼대면 내가 나 자신에게 몰래 돌본 아기새 같아 어색하다. 그럴 때 나는 홀로 산책을 하고 잡음 없이 깨끗한 평화와 침묵 가득한 기원을 담아 애썼어요. 나 자신에게 존댓말로 혼잣말을 하는 것이다. 신보선 씨, 아픈 몸이 아프지 않은 쪽으로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라님들,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정의 소리입니다. 저는 구다영입니다. 817회는 지금 만나요로 진행됩니다. 지금 만나요는 새 책을 낸 작가를 만나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집 네가 봄에 써야지 속으로 생각했던을 출간하신 신보선 시인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소라님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신보선입니다. 저는 시를 쓰고 또 사회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소개를 부탁드렸을 때 가장 길게 소개를 한번 해주신 게스트님이세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도 양력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신보선 시인님께서는 1994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시집 슬픔이 없는 15초, 눈앞에 없는 사람, 오늘은 잘 모르겠어, 네가 봄에 써야지 속으로 생각했던 이번 시집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시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집을 내고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근황을 한번 여쭤볼게요. 보통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뭐 연구하고 학교 출퇴근 하는데 제가 1년 동안 연구년이에요. 그래서 연구년 동안 미뤄놨던 일 주로 미뤄놨던 원고 쓰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새는 최대한 많이 쓰려고 하면서 시도 쓰고 산문도 쓰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쓰고 계시는군요. 다행입니다. 아니,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저희 소라님들도 너무 반가우실 것 같아요. 8년 만에 시집이시잖아요. 그래서 차기작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독자분들께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내신 것인지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일이 제법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학원이어서 대학원에서는 주로 학생들 논문 지도하고 또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여튼 조금 학교 일에 매진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쓰는 일을 이렇게 미뤄왔는데, 제가 이제 가끔 하는 말이 쓰지는 않고 쓰는 생각만 한다. 쓰는 생각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써야겠다. 연구년도 됐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요새는 쓰는 일, 쓰는 삶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더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시집의 뒤에 실린 에세이에서도 이제 써야 함을 약속된 것들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 좀 괴롭게 풀어놓으셨는데, 이 시집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작업을 척척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시집, 두 번째 보면 아마 텀은 이제 시집마다 길고 나온 그 기간을 총 이렇게 따지면 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한 시집을 쓸 때 그 물리적으로 투여한 그 쓰는 시간은 다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집은 되게 몰아서 쓰고, 어떤 시집은 좀 펼쳐서 이렇게 뭐 청탁이 오면 그때 쓰고, 또 일정 시간 지나서 또 청탁 오면 쓰고,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떤 시집은 굉장히 밀도 있게 몰아서 쓰고. 근데 이번 시집이 제 생각에는 가장 밀도 있게 몰아서 쓴 시집 같아요. 그 기간에 대한 얘기 조금 이따 더 이렇게 나눠보려고 하고요. 어떤 시집인지 한번 소개를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가 봄에 써야지 속으로 생각했던. 네. 그러니까 시집을 전체를 어떤 성격의 시집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집이 일단 뭐 물론 시집마다 다르겠지만 그 각각의 시들을 모아놓은 묶음으로서의 책이잖아요. 예. 그래서 각 그 시편들이 독자적인 그 세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세계를 묶어놨을 때 거기에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장편 소설이나 그런 다른 책들에 비해서 시집은 조금 달라서 그 전체적으로 무슨 테마가 어떤 것이다 또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썼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번 시집을 저도 이제 쓰고 나면 이제 독자가 되는 편인데 보니까 이렇게 자주 나타나는 말들이나 어떤 정서나 어떤 생각의 편린들이 있는데 보니까 다정하고 따사로움 뭐 이런 식의 이런 키워드로 좀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되게 쓰는 내내 힘들었고 쓰기 전에도 힘들었고 쓸 때도 힘들었고 예, 그 짧은 시간 내에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썼는데 시의 내용은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화가 났다거나 아니면 좌절했다거나 뭐 그런 것 내용도 있지만 그런 정서에 못지않게 제가 이렇게 집중했던 그 감각이나 정서는 다정함이나 따사로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이렇게 좀 뒤로 물러나 있는 배경으로 물러나 있는 고투와 분투 같은 것이 느껴지지만 정말 좀 희망적이었거든요. 이렇게 올라오는 어떤 좀 환한 걸음이 있었기에 좀 희망적이라고 느껴졌어요. 봄도 들어가고요, 제목에. 그래서 사실은 이 기간을 굉장히 컴팩트하게 한 5달 정도의 기간 동안 쓰게 되셨잖아요. 이전에 썼던 시편도 들어가지만 그 것들을 모아서 3부로 나눠서 이 구성을 만드셨는데 이걸 나눌 때 어떤 걸 신경 쓰시면서 부구성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게 다른 시인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사실 시인들끼리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 뭐 구성은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게 이렇게 일정한 뭐 정해진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어떤 선배는 뭐 그랬대요. 뭐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는데 시 원고들을 선풍기에다 날렸대요. 아, 누군지 좀 기억 안 나는데 정말 그랬던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누가 그러셨는데? 제가 들은 거는 네. 함성호 선편한테 들었는데 그 함성호 시인이 그랬는지 아니면 함성호 시인도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에피소드는 함성호 선배한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풍기 앞에서 날리고 가까이 뭐 떨어진 순서대로 아니면 멀리 떨어진 순서대로 그렇게 랜덤하게 순서를 정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뭐 그런 건 아닌데 진짜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 순서를 정하고 또 부를 나누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처음 한번 해보고 뭐 두 번째 해보고 세 번째 해보고 하면서 특히 그 편집자하고 근데 편집자가 서인우 시인이었어요. 네. 얘기를 나누면서 했는데 서인우 시인이 마지막에 제가 그 순서를 정해서 건넸을 때 피드백이 제일 좋은 것 같다고 그런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네.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고 어떤 기준이나 뭐 이런 거는 저도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 힘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마지막 부에서는 조금 긴 시들 그 다음에 약간 편지 같은 시들 제가 좀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제가 제 나름의 실험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하여튼 제가 볼 때 조금 독특한 그런 느낌이나 성격의 시들을 좀 이렇게 한데 몰아넣는 그런 경향인데 마지막 분은 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도 뭐라고 딱 정리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원래 자기 책을 설명해달라고 할 때 가장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희 이 방송을 할 때 항상 먼저 여쭤보긴 하는데 좀 죄송한데 하면서 여쭤봐요. 하지만 이 작가가 표현하는 내 책이 짧게 어떤 설명이 들어간지도 궁금하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기간을 지난 계엄 선포부터 그 탄핵안 인용 때까지 의 기간 동안 이 시들을 썼다고 뒤에 산문에 적어주셨어요. 사실 엄청 이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공유하고 있는 그 역사적 사건이 다 개별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마치 너 2002년 월드컵 때 뭐 하고 있었어? 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너는 그때 뭐 했어?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시간의 점들을 찍을 수 있는 사건이 되는데 그 계엄의 기간 때, 내란의 기간 때 뭐 했어로 요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수 있거든요. 저도 되게 힘들 때 그때 내란이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 시편들을 쓰셨겠지만 그때의 어떤 생활을 하고 계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때 시인님의 생활. 그때 저는 연구년이 이제 시작된 그런 시점이었고 마음을 편안하게 단도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나는 쓰기에 집중할 거야. 네. 쓰는 시간이 왔어. 할 수 있어. 그러고 있었는데 계엄이 터져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쓴다는 게 뭐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제가 생각해봤는데 평화롭게 온전히 쓰는 것에만 집중하는 삶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아무리 평화로운 시기여도 쓴다는 건 분투인데 뭐 여러 가지 생활도 해야 되고 딴짓도 해야 되고 딴짓 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 계엄 사태는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저의 집중력을 저의 에너지를 저의 다짐을 완전히 헝클어 놨어요. 이제 그 와중에 써야 되는 거죠. 대단하십니다. 전 그때 마감 못했어요. 아직 근데 괜한 그러셨어요? 핑계일 수 있으나. 네. 저는 안 쓰면 죽는다. 막 이런 생각으로. 네. 네. 그리고 약간 오기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산만하고 어느 때보다도 집중하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느 때보다도 정말 쓰자라고 막 그런 결기를 가지고 네,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쓴다는 게 뭘까? 쓰는 일이 뭘까? 쓰는 삶이 뭘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시를 썼고 아마 그런 그 쓴다는 것, 뭐 책을 만든다는 것, 뭐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간 것 같고 예. 계엄 자체에 대한 막 그 어떤 탐구라든지 뭐 그런 얘기보다도 예, 그 와중에 쓴다는 것, 산다는 것 그런 게 저한테는 더 컸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시가 그 기간에 썼다는 이야기를 읽고 저의 시간도 같이 떠올리면서 이 시를 이제 같이 겹쳐서 생각해보게 된 거예요. 또 많은 생각을 하겠어요. 그 계엄 자체가 아니라 그때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침도 있고 글쓰기도 있고 생활도 있었는데 전 오히려 생기가 좀 생겼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한데 좀 분노와 초창기에는요. 초창기엔 그랬고 나중에는 이 세계의 돌아감에 있어서 엄청 계속 놀라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이 쏟아지는데 너무 말들이 오염된 거예요. 제가 이것을 듣고 아닌 것 같은 것, 맞는 것 같은 것, 그들의 주장, 이들의 주장, 이 모든 게 뒤섞이면서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갑자기 한 거예요. 멈춰 있다가 그랬던 기간에 이런 다른 곳에서 신보선 시인님께서 이 시를 써줬다는 생각을 하며 그 공유된 시간을 좀 떠올리면서 읽었습니다. 그게 뭐 달리 말하면 물론 그게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민주주의가 흔들렸고 또 시민으로서 또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서야 할 것들이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이 들끓고 말이 들끓는 그런 끌어오르는 그 시기였잖아요. 그 시기를 각자 뚫고 나아가는 거죠. 예, 그럴 때 특히 글을 쓰는 사람들은 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내가 하는 말이 지금 이 시점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 어떤 가치를 가질까? 뭐 그런 고민이나 이런 걸 하겠죠. 예. 말 그대로 들끓었다는 표현이 정말 딱인 것 같아요. 들끓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시집에서는 생활감이 드러나는 시보다 상징을 사용하는 시들이 주를 이루는데요. 그럼에도 시인님의 삶이 잘 느껴집니다. 그건 시인님이 매우 내밀한 마음을 섬세한 언어로 담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시인님께 시 쓰는 일이란 어쩌면 스스로 나눈 대화이자 스스로를 치료하는 일이기도 하지 않을까 추측해 보았습니다.
좀 해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뭐 사람마다 언제부터 어떻게 쓰기 시작했냐는 다르겠지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부터 어떨 때 더 썼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쓰기 시작했지? 하면 되게 이렇게 약간 억압받고 그리고 약간 탈출구가 없다. 그러나 내가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뭐 싸울 수도 없다.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억눌린 상황에서 그 나름의 어떤 해방구, 나름의 탈출, 나름의 저항이 저한테 항상 쓰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쓴다는 거는 쓰는 행위 속에서 그렇죠. 당연히 치유, 또 해방감 그런 걸 느끼게 되죠. 근데 이제 소위 등단이라는 걸 하게 되고 작가라는 업을 갖게 되면 뭐 해방감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게 일인데 이건 책임을 지어야 하는 일인데 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책임감의 문제로 넘어가죠. 이제. 네. 근데 이 두 가지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 책임 있는 글쓰기와 자유로운 글쓰기 이 둘 사이에서 또 균형을 잡아가면서 뭐 모든 글 쓰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겠죠? 네. 예. 사실 그 약속이라는 그 기한 마감의 책임도 져야 하지만 문학과 내가 한 약속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책임을 양쪽 다 지어야 하니까 변명을 해보고요. 시인의 말에 적힌 이야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쓸 수 없는 밤과 쓸 수밖에 없는 밤이라는 표현에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시를 쓰는 일이 시인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에요. 쓰기가. 근데 또 제일 힘든 일이 또 시를 쓰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없이 가벼워지면서 또 한없이 무거워지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왜 그런 말을 썼냐 하면 쓴다는 것을 중거로 삼아서 제 삶이 지금까지 다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쓸 때와 쓰지 않을 때 둘로 나뉘는 거 아닌가? 예. 근데 여전히 기준은 쓴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쓰지 않을 때도 있고 쓰지 못할 때도 있고 쓸 수 없을 때도 있고 쓸 때도 있고 쓸 수밖에 없을 때도 있고 하여튼 쓴다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보고 얘기해보면 여러 가지가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제가 이제 둘로 나눈 거죠. 쓸 수 없는 밤, 쓸 수밖에 없는 밤. 네. 그러니까 쓸 수 없다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가 지금 쓸 때야? 쓸 수 있어? 이런 게 한편으로는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써야지. 너는 쓰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더더욱 써야지. 이런 두 가지 일종의 뭐 약속이 될 수도 있고 요청이 될 수도 있고 그 두 가지를 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둘이 제가 이제 서로에게 다정했으면 좋겠다. 네. 이건 뭐냐면 쓰지 못한다고 뭐하냐 뭐 써야지. 그럼 또 지금 쓸 때냐? 뭐 부딪히고 서로 반발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그렇게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 예. 서로에게 다정해야지 하자마자 제가 이해를 하고 웃어버렸어요. 그 말이란 거 바로 이해하고 맞습니다. 다정해야죠. 저희가 좀 다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 자신들에게 이 밤들에게 다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표제시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네가 봄에 써야지 속으로 생각했던 에서 시인님께 이 순간의 기록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창작 과정 속에서 풀어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도 이 질문 사전에 이제 보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바로 창작론이랑 연결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시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시작을 했는데 끝내지 못한 그리고 또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일 수 있다. 네가 봄에 쓰려고 했던 이야기는 이건 아니다. 하지만 이런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또 그게 다가 아니다. 시에는 시 쓰기에는 아주 본질적인 어떤 아이러니가 있는데 저는 모든 시가 일종의 쓰고
완전히 끝내지 못한 미완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도 결국에 어떤 의미에서는 봄에 써야지 속으로 생각했던 그런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가 아닌 거죠.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정작 봄에 써야지 속으로 생각했던 이야기의 정체가 뭐냐는 모르는 거죠. 다만 그것이 이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마지막에 그런 이제 시작한다. 그래서 그게 만약 시론에 빗대어서 얘기를 한다면 시라는 건 근본적으로 미완성 아니냐. 다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작품을 이제 내놓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는데 그냥 그렇다고 치자. 어쩌면 시뿐만이 아니라 소설도 그렇고 뭐 그림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작가가 됐어. 완벽해. 이제 끝. 그런 결단이나 그런 결정의 순간은 없는 것 같거든요. 다 이쯤엔 되지 않을까? 에이, 모르겠다. 됐다고 치자. 라는 일종의 믿음의 도약을 통해서 작품을 그냥 끝내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봄에 써야지 속으로 생각했으나 정작 그 실체는 모르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그것을 시작해보는 거 그런 이야기. 시편 안에서 계속 이제 무언가 그 이야기는 아닌데 이렇게 시작하고 그 어떤 시도들이 계속 쭉쭉쭉 나열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쓰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을 하며 읽었고 그 문장이 생각나요. 뭔가 순한 글자들, 순한 그 글자들을 어루만지는 문장이 있는데 참 이상한 거예요. 이 어둠에 대해서도 이 시가 말을 하는데 결국 이 세상에 있는 글자는 다 순한데 이 순한 글자들로 어떻게 이 끔찍한 말은 없으나 이 끔찍한 세상을 말할 수 있는가를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며 이해하며 읽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산수유 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름답게 간단하며 읽었습니다. 풍장생각 이 시도 정말 좋아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람에 말을 얻는 것이 시라고 누가 내게 말해줬다. 말의 풍장이 시라고 생각했다. 네, 바람에 말을 얻는 것이 시라는 말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는 대로 그 결에 맞춰 말을 입히는 걸 뜻하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의미에 붙잡아 두지 않고 바람처럼 흘러가는 대로 쓰는 게 시라는 건지 네, 이런 의미들을 생각해 보았는데 시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둘 다인 것 같고 거기에 새로운 해석이 덧붙여질 수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제가 그 말을 어떤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 말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시는 바람에 말을 얻는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게 풍장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말 자체가 저한테 이제 울림 있게 다가온 거죠. 그래서 그걸 시라고 해보자. 그것을 말의 풍장이라고 이제 해보자. 그렇다고 치자.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시가 뭔지 바람에 말을 얻는다는 것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그것이 사라지는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결을 찾는지 그러니까 나타나는지 사라지는지 그건 독자들의 마음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또 사라지는 그런 사태겠죠. 네. 그걸 제가 뭐 이거다 저거다 정의를 하고 뭐 확답을 줄 수는 없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시가 뭐다라고 하는 그 선생님의 해석과 전언이 근데 모르겠어요. 정확히 그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네. 저는 나에게 와서 나한테 남은 게 중요하죠. 그 처음 연이 그렇잖아요. 사람을 둬서 그 바람에 사라지도록 두는 것이 풍장이라고 하고 그 뼈가루로 날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라는 이렇게 연달아의 있는데 참 둘 다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말을 없애는 것 같기도 하고 사라지도록 두는 것 같기도 하고 바람을 타고 간 이 뼈가루는 사실 엄청 형상화할 수도 있고 세계와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타나기도 하고 네. 사라지기도 하고 둘 다
있겠죠. 어떤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왠지 말이 되는 것 같고. 네. 예. 그러면 또 나타나다라는 시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산책만으로 한 권의 책이 완성되면 좋겠다. 시집 곳곳에 산책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는데요. 그 산문 제목 또한 산책 다녀왔으니 이제 시 쓰자입니다. 시인님에게 산책 어떤 의미일까요? 산책 저한테 너무나 중요하고 제가 첫 시집에서 그랬나? 산책은 나의 종교라고? 예, 거의 종교이고 예. 산책할 때 많은 생각도 하지만 너무 많은 생각을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 서울국제작가축제 네. 다영 작가님도 참여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산책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 SF 소설 쓰는 분이었는데 세라핀 스커 예, 예. 작가님. 그 작가님이 강아지가 자기한테 너무나 소중한데 왜냐하면 강아지랑 산책하면서 많은 많은 반려동물들에게 작가가 빚을 지고 있죠. 네. 영감도 떠오르고 예. 그 산책이란 시간은 이제 어쨌든 그 루틴 일상 루틴에서 잠깐 벗어나서 이렇게 뭐 물론 대략의 그 코스가 있겠지만 그래도 좀 정처 없이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시간이잖아요. 그럴 때 저는 글에 대한 생각도 하고 아이디어도 떠올리기도 하고 또 멈추기 때문에 들어가서 글을 쓸 때 뭔가 환기가 되고 여러 가지로 저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까 다정하고 따사로움으로 제 이번 시집을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가 제가 오늘도 계속 자주 얘기하는 게 나타났다 사라진다인 것 같아요. 나타났다 사라진다. 예. 그래서 나타나다 거기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른 시에서도 그런 얘기를 삶은 나타났다 사라지는 삶에만 희열한다. 그게 아마 삶은 나의 일인가? 뒤쪽에 있는 시였는데 맞아요. 산책에서 항상 나타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산책으로 책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산책 갔다 왔으니까 이제 시 쓰자.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너무 결연해갖고 좀 웃겼어요. 그러니까. 네, 마치 그 안 하는 사람들이 숙제하자 뭐 이런 거 적잖아요. 그것처럼. 그리고 좀 놀랐던 게 아직도 하루 10,000보는 걸어야지 뭐 이런 문장을 쓰셔서 깜짝 놀랐어요. 왜요? 하루 10,000보가 디폴트라는 것이 정말 10,000보 걸으시나요? 하루? 훌쩍 줄었어요. 네. 그냥 10,000보 이렇게 딱 정하는 건 아닌데 왠지 10,000보를 걸으면 그런 건 있죠. 오늘 뭐 나쁘진 않았다. 네. 그런 건 있죠. 그때 10,000보 못 걷죠. 아니, 저는 뭐 8보 정도일 때가 많아요. 네, 10보 안 넘는 날이 너무나 많아서 네. 화장실. 그건 좀 심한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소라님들께 추천해드릴 만한 산책 코스 있을까요? 이런 코스로 걸으면 참 좋다. 저는 천변을 좋아해요. 물 최고죠. 네. 제가 사는 동네는 천이 있어서 왜 그러냐면 거기 돌아다니면 동물들을 많이 만나요. 일단 새들이 있고 백로도 있고 외가리도 있고 또 가마우지도 있고 제법 많아요. 종 다양성이 있어요. 네, 생태계죠.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너구리도 봤고요. 너구리가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저희가 사는 동네에 수달이 나타났대요. 깨끗한가 봐요. 네. 그런가 봐요. 그래서 가봤는데 수달 보려고 가봤는데 플랜카드만 보고 수달 못 봤고 그래서 천변으로 다니시면 혹시 동물을 좋아한다 그러면 좀 주의 깊게 돌아다니면서 너무 앞만 보지 마시고 두리번 거리면서 돌아다니면 동물들 많아요. 저 되게 많이 봤어요. 뭐 개구리, 두꺼비, 아까 얘기한 새들, 도마뱀, 거북이도 많아요. 거북이. 네. 거북이 봤어요. 네. 저기 바위 위에. 해바라기를 엄청 하잖아요. 거북이들은. 바위 위에 돌이 있네. 근데 거북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봤고. 그리고 의외로 도심에도 저기 천 많잖아요. 강북만 해도 홍제천도 있고, 그죠? 네. 하다못해 청계천도 있고, 청계천에도 새 많던데. 새들이 그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 그게 낚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냥이더라고요. 예. 되게 집중력. 네, 장난 저 아니에요. 관찰 좋아해가지고 네. 그럼 막 박수 치고 사람들 막 사냥할 때 저도 좋아합니다. 천변 걷는 거 주로 8보 정도 걷지만 저도 걸으면 되게 잘 걷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시편들을 쓴 기간이 이제 내란의 기간이었지만 그걸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시는 한 편뿐이었어요. 맞아요. 예.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였는데요. 사실 이것이 막 그렇게 막 격렬하거나 막 분노나 그런 것이 아니라 참 재미도 있어요. 그 부드럽게 그리고 그런 분들과 우리 모두가 서로 같이 살아간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와닿았었는데 시인님께서 어떤 감정으로 이 시를 마주하고 쓰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시기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느꼈을 텐데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네.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던 시기였던 것 같고 심지어 그런 지인들이나 친구들하고 평소에는 진지하게 예술 얘기를 하면서 철학 얘기를 하면서 서로 우리는 참 뜻이 통해. 우리는 참 말이 통해.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다가 네. 그런 차이가 이제 확인이 되면 난처해지고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사랑, 철학에 대한 사랑, 책에 대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다. 그럴 수 있다. 그럼 내가 한번 그 입장을 바꿔서 써보자. 그래가지고 이 시 쓰고 나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혹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아닐까? 네, 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 불안을 갖고. 네, 하지만 쓸 때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글쓰기의 재미이기도 하고 또 그 중요한 덕목이기도 한 게 하나의 관점만 고집할 수 없잖아요. 계속 특히 다양 작가님은 그래야 되지 않나요? 소설 쓰려면 네, 소설은 좀 더 계속 입장을 그렇죠. 바꿔가면서 다양한 목소리와 입장과 생각이 서로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그렇지 관계가 않으면 어떻든. 의외로 한 면만 보면 나아갈 수 없고 그쵸. 네. 정말 문학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한 기간이었어요. 저도 맞아. 참 그러니까 이게 저의 분노는 진짜고 정당한데 민주주의 때문에 일어난 분노인데 이 모든 서로 다른 생각을 듣는 것도 민주주의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건 우리가 같이 살고 있고 이게 매끄럽게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이 느끼는 이 가정에서의 그 반려견을 안으며 그 아이들을 보며 느끼는 그런 마음도 다 진짜 이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저도 이 시 쓸 때 최대한 이제 노력했던 게 냉소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한번 정말로 물론 그냥 완전히 성공할 순 없었을 것 같은데 더구나 저는 이제 소설을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래도 한번 거리를 두고 나 자신을 거리를 두고 한번 저쪽으로 최대한 가보자. 냉소적이지 말자. 네. 그 냉소적이지 말자가 정말 다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산문에서 이제 선택기 쓴 시스자처럼 안 되니까 적어야 되는 것처럼 냉소하지 말자. 그래서 여기 봄이 있는 거죠. 봄. 그러려는 시도가 정말 생명이고 문학이고 그런 게 아닌가 막 제가 다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신범신 이번 시집은 참 이렇게 많이 정제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요. 내려와서 이 마음이 물퉁물퉁하지 않게 좀 아름답게 내려와서 마음이 좋았습니다. 좋았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산책을 하고 온 것 같아서 좋은 마음으로 그 내란 사태를 지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사이사이 두어 번 정도 인용됐던 그 셰익스피어 맥베스랑 포커너의 소리와 분노 이야기도 여쭤보고 싶어요. 방금 이 말씀한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이 시편과 말들의 묘지라는 곳에서 둘 다 직감적으로 등장을 했었는데요. 시인님께서 이 지점에 집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제가 요 맥베스에 나오는 인생은 바보들이 말하는 의미 없는 이야기이다. 근데 그 이야기는 소리와 분노로 가득하다.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제가 윌리엄 포크너를 좋아하는
그 이유가 이게 굉장히 허무주의적인 얘기잖아요. 인생이 무의미한 이야기인데 또 그 무의미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 바보들이고 그래서 그 이야기에는 그냥 사운드, 소리, 그 다음에 분노, 퓨리 이 둘만 있다. 근데 윌리엄 포크너가 그 곰이라는 중편 소설에서 그거에 대해서 나름 이제 반박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 소리와 분노 한가운데에서 침묵이 자리하고 있고 그 침묵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아이디어가 장편으로 구체화된 게 그 소리와 분노이죠. 그래서 저도 소리와 분노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윌리엄 포크너 소리와 분노 끝까지 다 읽은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도 몇 번 시도하다가 포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하지만 그 정신이 너무나 좋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글에서도 쓰고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였죠. 예. 소리와 분노. 거기서부터 새로운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예. 그걸 가지고 특히 이제 말들의 묘지? 예. 그러니까 묘지라고 하는 거는 네. 무의 공간인데 거기서 이제 예. 제가 그냥 그 시를 쓰면서 모든 단어와 단어 사이에는 어쨌든 침묵이 있는데 그 침묵이 묘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어떤 새로운 말을 끄집어내는 게 그게 시쓰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일부러 배치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말들의 정원하고 말들의 바로 묘지. 예. 정원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렇게 밝고 명랑하고 말들이 살아있고 근데 그 다음에는 그래서 시라는 거는 말들이 아주 발랄하게 서로 이렇게 놀고 뭐 그런 정원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묘지이기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에 대한 그것도 일종의 실론이기도 할 수 있겠네요. 예. 시는 뭐냐? 말들의 정원이자 또 말들의 무덤이다. 뭐. 예.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그게 다 어떤 시점에 딱 고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시기, 사라지는 시기 이 모든 것을 과정 안에서만 순간을 볼 수 있다는 아까 그 말씀하고 겹쳤던 것 같아요. 정원과 무덤 묘지를 오가며 말들이 순환하는 걸까요? 네. 그 안에 우리가 있고 그런 생각을 하였고요.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그러네요. 그래도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시인님께서 독자들과 함께 맞이하고 싶은 봄 상상해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제가 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봄이 안 왔어요. 와야 될 때 안 왔어요. 여러 가지 의미로. 그 4월에 눈이 왔어요. 기억나세요? 4월에 눈 온 거? 올해요? 올해 4월 1일인가 2일에 눈 왔어요. 오,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왜 그걸 기억하냐면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프린스거든요. 네. 돌아가셨죠? 프린스의 노래 중에 Sometimes It Snows in April 이란 노래가 있어요. 근데 4월에 눈 오는 경험을 별로 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Sometimes 아주 가끔은 4월에도 눈이 온다. 근데 이번에 진짜 4월에 눈이 온 거예요. 네. 그게 신기했지만 봄이 안 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계엄이 있었어요. 봄이 안 와요. 날씨도 봄이 안 오고 이 시절도 이 시대도 봄이 안 와요.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봄에 아마 제가 봄이라는 단어에 좀 꽂혔던 것 같기도 해요. 평소에는 안 그런데. 오지 않아서. 네. 네.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 안 오면 어떡하냐. 봄을 불러야지. 그냥 봄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야지. 뭐 할 수 있는 게 뭐냐. 글 쓰는 사람들은 상상력이고 저의 경우 시를 쓰는 거니까 그냥 시집에서 그냥 봄을 내 마음대로 부르자. 그러니까 그냥 제가 부른 봄이고 제가 만든 봄이고 마음대로 뭐 그 봄이 어떤 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걸 책을 나눈다는 거는 오지 않은 봄을 책에서 불러와서 독자들과 나눈다는 거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시님께서 부르고 상상하고 불러온 봄에 소라님들을 초대하면 되겠네요. 예,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만들어서 초대한 봄이 독자님들한테 어떻게 다가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본 봄. 낭독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불러주신 시. 어떤 시를 읽어주실까요? 산책 얘기해가지고 네. 밤 산책이라는 시고요. 네. 밤 산책. 당신이 잠든 사이 몰래 밖으로 나가 공원 벤치에 한참을 앉았다 돌아왔다. 아침에 당신이 나를 안고는 제스민 향이 나네 해서 그 후로 새벽에 줄곧 그리하였다. 요새는 밤새 공원을 쏘다니고 집에 와 몸 구석구석을 킁킁대도 좋은 냄새가 나지 않는다. 애초부터 산책과 무관한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이 있지요. 오늘 어떠셨을까요? 문장의 소리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신 거라고 들었는데. 네.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언제가. 좀 까마득하셔서 이전 문장의 소리가 좀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네. 어쩌면 저 30대였을 때도 몰라요. 제가 50대인데. 2008년이라고 합니다. 2008년? 네. 그러면 맞네요. 네, 2008년이면. 첫 시집 나왔을 때네요. 그럼 정말 신보사님이네요.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너무 오랜만이어서 제가 요청 받았을 때 그냥 단번에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예, 저한테 그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기억이 좋게 남아 있었으니까 제가 다시 오고 싶었고 초대에 응한 거겠죠. 예. 네. 근데 그 앞에 많은 독자분들, 그러니까 북토크 네. 할 때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계시고 그럴 때 하고 지금 또 한번 다른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눈을 마주치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요. 저도 사실 시집을 읽고 이렇게 작가님들이 바로 오시면 바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는 그냥 저의 기쁨이라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좀 오랫동안 기다리신 독자님들, 소라님들이 많으실 거라 다 모든 분들의 큰 기쁨이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는 소라님들과 함께 신보선 시인님의 작품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특별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818회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닿을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오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라디오 문장의 소리